배운 것을 활용하라. 우리 강좌 제12과에서 나는 이따금 수강생들이 이 책에 소개된 기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했다. 세일즈맨은 매출을 늘리고 지배인은 승진했으며 중력은 경영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모두가 효과적인 화술이라는 도구를 써서 명령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킨 덕택이었던 것이다. 앤 리처드 딜러가 오늘날의 연설에 언급한 것을 보면 이야기의 유형, 분량, 그리고 그 이야기의 분위기는 의사 전달 조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혈액과 같다라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네기 코스의 책임자 알프레드 케네디는 위의 잡지에 이렇게 썼다. 제너럴 모터스사가 화술의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자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 있는 교사라는 인식 때문이다. 구직자를 면접할 때부터 입사 초기의 훈련 단계를 거쳐 정식 부서를 결정하고 또한 승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감독자는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늘 직원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꾸짖거나 또한 가르쳐주거나 비평을 하거나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구두에 의한 의사 전달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고 이제 대중연설의 가장 밀접한 영역, 즉 토론, 의사결정, 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 회의에 접근하면 이 책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화술이 얼마나 유효하게 일상생활에 응용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칙은 회의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출해야만 될 안건의 구성, 그것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말의 선택, 그것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진지성과 열의 등은 최후의 해결 단계까지 그 아이디어의 생명을 보증해주는 요소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이 책에서 여러 조항을 통해 철저하게 다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참가하는 모임에서 각기 배워둔 지식을 적당히 응용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언제부터 응용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놀라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좋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가령 당분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 제시된 원리라든가 기술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지금 당장 써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당신이 이야기할 상황에 놓였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평소에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일상적인 대화와 공식적인 의사 전달의 목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에 아마 새삼스럽게 놀라게 될 것이다. 3부의 1장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4가지 일반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명심해 두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정보라든가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 즐겁게 해준다는 것과 자기 입장의 정당성을 납득시킨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실천해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의 4가지인 것이다. 대중연설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내용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상시의 이야기는 이러한 목적이 유동적이고 서로 혼합이 되어 그날의 형편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이다. 툭 터놓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갑자기 상품을 팔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저금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타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기술을 평소의 대화에 응용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층 더 유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치 있고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다. 평소의 대화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사용하라. 이런 것의 기술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겠다. 2부의 1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부적인 묘사를 삽입하도록 권유한 대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생각을 생생하게 눈에 보이듯이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때 나는 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묘사를 한다는 것은 평소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닐는지. 주변 친구나 선배 중에서 대화에 능통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색채가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세부적인 묘사를 한껏 삽입해서 영상적인 화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책의 1부의 3장에서 언급됐던 것은 거의 모두가 여러 사람이 모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침묵을 도모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에 안정감을 줄 것이다. 비록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일단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말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난다면 자신의 경험 중에서 대화에 응용할 수 있는 대목을 찾으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럴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신의 시야는 넓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화 기술을 소규모 그룹에서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는데 특히 열성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관심사가 비교적 제한되었던 주부들이다. 신시내티의 R.D. 하트 부인은 같은 강좌의 수강생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저는 새롭게 발견된 자신감의 용기를 얻어 본격적인 사교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시사 문제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대화의 소재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에게 하트 부인의 감격적인 고백은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다. 일단 배우고 싶은 의욕과 배운 것을 응용하려는 의욕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행동과 상호작용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취 사이클이 형성되어 마치 하트 부인의 경우처럼 이 책에서 배운 원칙 중 단 한 가지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도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 우리 중에서 교사가 직업인 사람은 극히 소수지만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남에게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야기를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가령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웃 사람들에게 장미가지를 자르는 새로운 방법을 설명한다든가 또한 좋은 관광 코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관광객처럼 언제나 우리는 명석하고 시종일관된 사고력과 살아 움직이는 활기와 생동감 있는 표현력이 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이야기에 관해 3부의 2장에서 언급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된다. 직장에서 효과적인 화술을 활용하라. 이번에는 의사 전달 과정 중에서도 직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영역으로 말을 지적해 보겠다. 우리는 모두 세일즈맨이나 지배인으로서 또는 점원, 부장, 과장 그룹의 지도자로서 또는 교사, 목사, 간호사로서 또는 중역,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기사로서 각자 특수한 분야의 지식을 설명한다든지 전문적인 지시를 해야만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분명하고 간결한 말로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나 상사가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빠르게 사물을 생각하고 말로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연설에서 습득되는 것이지만 이런 기술은 결코 공식적인 연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또 언제라도 이용할 수가 있다. 오늘날 비즈니스라든가 직업적인 면에서 명석한 화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산업계나 정부 또는 전문적인 직업에서 최근 화술 교습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이 책의 법칙을 이용하는 동시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강연이나 연설 등이 자주 행해지는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상책이다. 단순한 방관자로서 비활동적인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클럽 위원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라. 이런 일들은 대개 누구나 마다하는 일이다. 사회자의 일도 적극 맡아보라.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사회의 능병가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생길 것이고 소개의 말을 부탁받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간상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이 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라.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연설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라. 당신의 지역에서 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솔선해서 봉사하겠다고 자청하라. 모금 운동의 주최자는 그 운동을 위해 스스로 원해서 연설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해 줄 것이다. 유명한 웅변가 중에도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 사람이 많다. 또한 개 중에는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TV 스타로서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샘 리븐슨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힐 수 있다. 그는 뉴욕의 고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여가 활동으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즉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제자들에 관한 것, 그 밖에 자신의 직업에 관한 특수성에 대해 짤막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차츰 여러 단체에서 연사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해 본업인 교사직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그때 그는 이미 TV나 라디오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었고 곧 자신의 재능을 전적으로 예능계를 위해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끈기를 가져라. 프랑스어건 골프건 대중연설이건 간에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절대로 꾸준히 진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로지 숙달 일로를 걸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파도처럼 빠르게 밀려갔다가도 갑자기 잠잠해지기도 한다. 한동안은 정체 상태를 지속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로 미끄러져 모처럼 얻었던 것을 잃는 수도 있다. 이러한 정체라든가 태보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학습 고원이라고 일컫고 있다. 때로는 몇 주일씩 이러한 고원에서 못 박히듯 꼼짝 못할 때가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체념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끈기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나가며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의식할 수 없는 사이에 장족의 진보를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비행기처럼 고원에서 급속히 상승하는 것이다. 갑자기 연설이나 이야기에 자연스러움과 굳은 확신이 솟아나게 된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청중 앞에 나서게 되면 대개는 순간적인 공포감이라든가 쇼크 또는 신경질적인 불안감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대중 앞에 서는 위대한 음악가들마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파데레우스키는 피아노 앞에 앉기 직전에 신경질적으로 와이셔츠 소매에 있는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연주를 시작하면 청중에 대한 공포감은 사라지는 것이다. 당신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 끈질기게 참고 견딘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음 느꼈던 공포감은 물론이고 모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뿐인 것이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희열감마저 느끼며 연설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언젠가 법률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심한 청년이 링컨에게 충고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링컨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전 생애를 통해 그가 학교를 다닌 것은 모두 합쳐도 1년 미만이었다. 그런데 독서는 어떻게 한 것일까? 링컨은 자기 집에서 50마일 이내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모두 빌려 독파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오두막집에서 밤이 새도록 난로불이 타고 있었다. 그때는 그 불빛으로 책을 읽었다. 그는 통나무집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책을 꽂아두곤 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밝아지면 곧바로 그는 침대에 엎드린 채 눈을 쓱쓱 비비고 통나무 사이에서 책을 꺼내 탐독했던 것이다. 그는 또 20마일이나 30마일을 걸어서 강연을 들으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는 들이나 숲속에서 또는 마을의 식료품점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연설 연습을 했다. 또한 뉴 셰일럼과 스프링필드의 토론회에 입회해 시사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연습도 했다. 링컨은 여성들 앞에서는 대단히 수줍어했다. 메리 토드 부인과 결혼할 때까지 교제 기간 중 말을 하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으며 링컨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꾸준한 연습과 독학으로 당시 가장 완벽한 웅변가로 불린 던 더글러스 상원 의원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변가가 되었다. 게티스버그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웅변을 한 것이었다. 그의 지독하리만큼 어려웠던 과거 생활을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굳게 결심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반 이상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그의 회신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훌륭한 초상화가 백악관의 대통령실에 걸려 있다. 결론을 내려야만 될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복잡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 또는 대립된 권리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언제나 링컨의 초상을 쳐다보면서 그가 현재의 내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묘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그 덕택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백하고 있다. 루스벨트의 체험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훌륭한 능병가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용기를 잃고 깨끗이 단념하고 싶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상원 선거에서 스티븐 A. 더글러스에게 패배했을 때 링컨은 자신의 동지들에게 한 번을 졌건 100번을 졌건 단념하지 말라 라고 설득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눈앞에 있는 승리를 확신하라. 매일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이 책을 펴들고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말한 글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어떤 부문이거나 교육의 결과에 대해
청년들은 골치를 알아가며 생각할 필요는 없다. 면학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충실히 공부만 한다면 최종 결과는 되어가는 대로 맡겨버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활짝 개인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있어서 세대를 같이 아는 사람들보다 유능한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대해도 좋다. 제임스 교수의 권위를 빌려 나도 한마디 첨가하겠다. 진지하게 올바른 훈련만 쌓게 된다면 활짝 깬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사회에서 유능하다고 불리는 능병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도 좋다. 지금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다. 물론 예외도 있다. 지력이나 개성이 떨어지고 이야기할 자료가 없는 사람은 이 위대한 웅변가로 성장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경우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실례를 들어보겠다. 뉴저지주의 지사를 역임한 스톡스는 트렌튼시에서 열린 우리 강자의 수료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연회석상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워싱턴의 회의에서 들은 연설에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것이라는 평을 해주었다. 그때 연설을 한 사람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청중 공포증으로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맨들이었다. 그들이 키케로와 같은 소질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비즈니스맨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활짝 갠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 도시에서, 아니 어쩌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능한 웅변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숱하게 알고 있으며 또 그들의 행적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달리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다는 예는 별로 없었다. 대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비즈니스맨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했던 것이다. 보다 특출난 인물들도 때로는 낙심하거나 또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발전을 못했다. 그러나 굳세게 버티면서 오직 목적을 한 길로 향한 사람만이 최후에는 반드시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와 비슷한 일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여름에 있었던 일로 나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있는 와일더카이저 산을 오른 적이 있었다. 바데카의 안내서에는 그 산을 등정하기가 어려워 초보자라면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나와 나의 친구에게는 가이드가 없었고 우리는 등산의 초보자였다. 그런데 제3자가 우리에게 자신이 있냐고 물었다. 물론 이라고 우리는 대답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상대방은 반문했다. 가이드 없이 정복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없이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패배를 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야말로 화술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에서나 응용이 되는 심리인 것이다.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생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능력으로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할 것임을 굳게 믿어라. 그 다음에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면 되는 것이다. 남북전쟁 중에 듀폰 제독은 찰스턴 항구에 왜 포함을 진입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적당한 이유를 몇 가지 늘어놓았다.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파라거트 제독이 말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듀폰 제독은 되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라고 파라거트 제독이 말했다. 우리 강자의 훈련에서 대부분의 수강생이 터득하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확대된 자신감, 즉,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어떤 일을 하거나 그것을 성공시키려면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에머스는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예가 없다 라고 말했다. 이 말 이상으로 전곡을 찌르는 말은 찾기 어렵다. 이것은 성공에 이르는 지침서와도 같다. 윌리엄 라이언 펠스는 지금까지 예일대학교의 교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교수였다. 그는 그에 져서 가르침의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술 또는 직업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열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랑하듯이, 기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랑하듯이,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을 사랑하듯이, 나는 가르치는 것을 사랑한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는 가슴이 뛸 듯한 기쁨으로 학생들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한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교사가 성공했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겠는가. 그는 주로 교직에 바친 사랑과 흥분과 열의에 의해 대단한 영향력을 학생들에게 끼친 것이다.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에 열의를 쏟는다면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라는 목표에 우리의 재능과 힘을 집중시키는 도전이다. 자립심, 자신감, 마음의 안정, 그리고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 감정에 채찍질을 해서 대중을 설득시키며 행동하게 하는 데서 생기는 성취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기 표현력에 있어서의 능력은 다른 방면에서도 당신을 유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화술 훈련이 모든 분야의 일에서나 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왕도이기 때문이다. 카네기 코스 강사를 위한 지침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신도 청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강사의 칭찬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강생은 그때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적인 힘과 용기와 안정감이 개발될 것이다. 그 결과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에 착수해 그것을 성취시킨다. 스스로 원해 대중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결국에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각 장에서 여러 번 쓰인 말이다. 명석하고 힘있는 단호한 표현력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런 표현력은 개인 대 개인의 대담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리더의 연설 전부에 뻗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절히 응용만 한다면 이 책의 내용은 가정에서도 교회의 모임에서도 민간단체나 회사에서 나아가서는 정치 활동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화술의 도전 1. 연사의 소개와 시상, 그리고 수상 소감 1. 이야기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두어라. 2. TIS 공식에 따르라. 3. 성실하게 하라. 4. 열정적으로 하라. 5.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철저히 준비하라. 6. 수상 소감을 말할 때는 진지한 감정을 표현하라.
2. 긴 이야기의 구성. 1. 즉석에서 관심을 끌어라. 이야기를 사건 또는 신뢰로 시작한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한다. 손을 들게 만든다. 청중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전시물을 이용한다. 2. 청중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라.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 3. 중요한 생각을 보강하라.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전문가의 증언을 이용한다. 비슷한 예를 인용한다. 전시물을 쓰거나 실현을 한다. 4. 행동을 유도하라. 요점을 요약한다. 행동을 촉구한다. 3. 배운 것을 활용하라. 1. 평소의 대화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사용하라. 2. 직장에서 효과적인 화술을 활용하라. 3.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라. 4. 끈기를 가져라. 5. 눈앞에 있는 승리를 확신하라.